너희 가져갈 것 따로 올려뒀는데 다른 것도 가져갔니? 아, 저희 건 줄 알고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없고. 별거 안 챙겼어요. 너희 트렁크 좀 보자. 트렁크를요? 아, 엄마. 무슨 트렁크까지 확인해요. 음식 좀 싸간 거 가지고. 아니, 음식이 싹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좀 챙겨갈 수도 있죠. 너희만 입이야? 가져가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음식 하지 말아라,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우리가 한 음식은 왜 가져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임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는 더는 명절에 아들 며느리를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모이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자식들을 데려다가 서로 괴로운 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시집이라면 치를 떠는 며느리. 집에 오는 게 귀찮고 아무 생각이 없는 아들. 와봤자 임씨의 속만 새카맣게 탔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 어떻게 어른이 움직이는데 젊은 애들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차려주는 밥만 얻어먹으려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얌체처럼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 차에 싣는 며느리.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명절에 힘들다고 음식을 따로 하나니 명절 음식 좀 챙겨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씨 집에 있는 음식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것인지 그 고생을 해서 만든 걸 뻔히 보며 아무것도 안 했던 며느리가 임씨의 딸에게 싸줄 갈비찜에까지 손을 대는 순간 임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부모라고 모든 자식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란 걸 깨달았죠. 임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듬직한 아들과 애교 많은 딸이 하나씩 있으니 임씨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듬직했던 것도 모두 총각때나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생기고 또 아이가 생기니 아들은 점점 변했습니다. 아, 꼭 전날에 가야 해요? 명절 전날에는 와야지 그래도. 그냥 당일에 가면 어떨까 싶은데. 뭐? 거리도 있는데 어떻게 그날 아침에 와? 차 막히려나. 새벽 엄청 일찍 출발해야 할 텐데. 그럴 거면 그냥 전날에 오는 게 낫지. 그리고 지연이도 친정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긴 몇 시간 있지도 못할 텐데.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첫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아들과 통화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오고 싶다고 말이죠.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의아한 마음이 들어 묻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연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임씨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힘들 것 같다고 당일에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이깨가 쏟아지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팔불출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차례도 지내고 하려면 미리 와야지. 아, 알겠어요. 지연이 고생 안 시키니까 걱정 말어. 웃긴다 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그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곱게 커서. 곱게 큰 네 여동생도 다 잘해. 걔는 걔고요. 참나 끊어. 그날 보자. 대화를 이으면 이을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명절에 며느리가 왔을 때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뭐?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있겠다는 아들 내외. 음식 준비로 분주해 보이는 부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해야지.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만큼 오순도순한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오빠. 이리 와서 앉아. 새언니랑 같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자꾸만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직 음식 준비 다 안 됐어요? 거의 했고 전만 붙이면 돼. 나머지는 내일 해야지. 민선이랑 하시면 되잖아요. 임 씨에게 딸과 함께 전을 부치라는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키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첫 명절부터 며느리에게 전 부치는 일을 떠넘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머릿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기가 찬 것이었죠. 아, 음식 안 시킬 테니까 좀 나와 있어. 그제서야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앉는 아들 내외. 그리고 정말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 밥상을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조차 놓을 시도도 하지 않는 걸 보니 둘이 이미 말을 맞추고 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러한 성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시누이도 열심히 거드는 걸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드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명절이라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절에도 그랬던 것을 보면 적응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는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명절에 오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한 번씩 볼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못 보게 되니 아들 얼굴을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 아들 며느리는 그게 무기라도 된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범서가 나와서 설거지 좀 도와줘. 설거지요. 민선이는요? 민선이도 정리하느라 바빠. 애 재워야 하는데 지연이 있잖아. 지연이도 좀 쉬어야죠. 밥 먹고 방에 쏙 들어가 버린 아들 며느리를 부르러 왔습니다. 아들한테 설거지 좀 시키려고 했더니 아이 핑계를 댔습니다. 며느리는 한 일도 없는데 쉬어야 한다며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내외가 점점 얄미워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었던 임 씨도 아들이 자꾸만 며느리를 싸고 도니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얼해도 미워 보일 때가 종종 있었죠. 고모, 이것 좀 데워주실 수 있어요? 애기 먹여야 하는데 자꾸 보채서요. 젖병을 임 씨의 딸에게 내밀며 묻는 며느리가 미워 보인다면 말 다 했습니다. 설거지하느라 앞섭이 젖어있는 시누이에게 그러고 싶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 씨가 아무리 시어머니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임 씨의 며느리는 유별난 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얌체 같은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임 씨의 며느리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한마디 했다가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시모 취급을 받은 뒤로는 언행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시모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내 딸이 시집 갔을 때를 생각하면 임 씨는 최대한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만나는데 굳이 일을 시켜야 하느냐 한다면 임 씨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 씨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며느리도 아들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 임 씨는 많이 아팠습니다.
응급실에 다녀올 정도였는데 수액을 맞고 퇴원했죠. 이번에 차례는 안 지내는 게 어때? 음식 재료를 다 사놨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뒀다가 다른 거 해 먹으면 되지 않아? 다 썩을 텐데. 그리고 애들도 오는데 명절 음식도 없으면 되겠어요? 그럼 간소하게 하자. 간소하게. 알겠어요. 임 씨의 딸도 그런 엄마를 도와준다면서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오빠는 언제 온대요? 2~3시쯤 오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4시쯤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따뜻하네요. 한마디 말만 하고 또 방으로 쏙 들어가서 10분째 나오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는 정신없이 거실을 뛰어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애를 봐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참 크게 거슬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이야. 너희도 좀 나와서 도와줘라. 그래서 아들네에게 음식하는 걸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소리가 맞나 하는 얼굴이었죠. 전도 부치고 해야 되는데 손이 부족해서 그래. 민선이 있잖아요. 너는 너희 아버지도 거드는데 방 안에 콕 박혀 있고 싶니? 그 전까지는 애가 어리니까 이해를 했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같이 먹을 음식인데 굳이 아들 며느리만 일해서 제외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옛날처럼 며느리만 부려먹는 것도 아닌데 임 씨가 너무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조금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니? 임 씨가 강하게 나가자 아들과 며느리도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찌나 안 좋던지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거 저을게요. 며느리가 국자를 들더니 가슴을 앞으로 갔습니다. 갈비찜 올려둔 것이 있는데 그걸 적겠다고 나섰습니다. 임 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무언가를 하다가 다시 가스레인지를 보았는데 아직도 그 앞에 서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국자로 냄비 안을 천천히 적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 뭐하니? 이거 적고 있어요. 죽 쓰는 것도 아니고 갈비찜은 그렇게 계속 저을 필요 없어. 아. 그러지 말고 전 부치는 건 민선이가 할 거니까 이쑤시개에 이것들 좀 꽂아줄래? 네. 범석이 너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고. 알겠어요. 아들 며느리에게도 임무를 주고 임 씨는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 일은 수월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하던 일을 손에서 놓더니 일어났습니다. 의아하게 쳐다보자 며느리가 미식거린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름 냄새를 오래 맡았더니 속이 안 좋아서요.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딸이 붙이고 있는데 왜 속은 며느리가 안 좋은지 몰랐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는데 말이죠. 며느리 앞에 있던 쟁반을 보자 10개 남짓 완성돼 있는 꼬치가 보였습니다. 벌써 30분은 훌쩍 지난 것 같은데 이 속도면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임 씨가 그 앞에 앉아서 빠른 속도로 꼬치를 끼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간다던 며느리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임 씨가 꼬치를 다 끼웠을 때쯤에 며느리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며느리가 바구니에 쌓여있는 전을 집어먹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지호도 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몇 개를 접시에 담더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놀고 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젓가락으로 조금씩 찢어 쫓아다니며 입에 넣어주더니 허리가 아프다며 소파에 반쯤 드러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일해서 힘든가 보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중노동을 했다고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둘이 시트콤이라도 찍고 있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녁 차려야겠다. 차례 지낼 음식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차리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들어가 봐도 되죠?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설거지라도 좀 도와줘. 설거지가 쌓여 있고 식탁도 정리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짜증을 내는 아들에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려먹으시는 거예요? 뭐? 내가 부려먹었어? 일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마늘을 까거나 양파를 까는 자비를 조금 했을 뿐이고 며느리는 꽃이 10개를 끼운 게 전부였습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며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다 갔죠. 그러니 설거지라도 좀 하라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었습니다. 음식들도 따지고 보면 전부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갈 텐데 말이죠. 다음부터는 정 같은 거는 좀 사서 해요. 너 결혼 전에 뭐라 그랬어? 사서 하는 점 맛없다고 부쳐 먹자고 했어, 안 했어? 그제서야 생각이 났는지 민망한 표정을 짓더니 아들이 또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식구가 몇인데 그래? 그리고 너희가 대부분 싸가잖아. 차례를 지내면 음식들을 제일 많이 싸가는 게 아들 부부였습니다. 혼자 자취하는 딸은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음식이 많다 사서 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 임씨도 화가 났습니다. 음식을 하는 내내 투덜거리던 걸 참았는데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르고 달래야 일을 시킬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부모가 음식을 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혀 일을 안 하려는 며느리도 그렇고 그런 며느리를 두둔하고 똑같이 구는 아들도 얄미웠습니다. 둘 다 똑같았습니다. 여태 일했으니까 좀 쉴게요. 아들은 그러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가 차서 서 있으려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도 유별나다. 그냥 우리끼리 해요. 즐거운 날에 괜히 시끄럽네. 6살이나 어린 여동생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니 며느리도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모처럼 명절인데 즐거운 날의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임씨는 화를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쉬러 갈 거면 애도 데리고 들어가던지 해야지. 천방지축 손자 때문에 임씨의 딸이 부엌을 오가며 조카를 챙기느라 고생이었습니다. 오빠, 밥 먹어. 밥상을 다 차린 뒤에 여동생이 부르러 가서야 어슬렁 기어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다들 숟가락을 놓고 물을 꺼내고 하느라 바쁜데 식탁에 가장 먼저 앉아있는 꼴이 참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젓가락을 놓고 일어나는 며느리. 언니 벌써 일어나세요? 더 드세요. 딸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기름 냄새를 오래 맡아서 그런가 속이 안 좋아요. 먹은 것을 싱크대에 넣어놓지도 않는 게 오늘따라 참 거슬려 보였습니다. 속 안 좋아? 밖에 좀 나갔다 올까? 아들도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며느리에게 물었죠. 먹은 거는 싱크대에 좀 넣어놔. 자리를 뜨려는 아들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꼭 임씨가 괜한 트집을 잡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낮부터 정말 이상하시네. 명절에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익숙해서인지 임씨가 이번 명절에 유독 이상하게 군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임씨도 이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임씨가 응급실에도 다녀왔던 걸 아는 아들 내외가 이번에는 조금은 손을 보탤 거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말이죠. 또 몸도 아픈데 굳이 차례를 지내려고 하느냐?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유일한 날이니 그때만큼은 다 같이 오순도순 음식도 하고 전도 부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한 음식은 먹지도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먹고 꼭 집에 싸가기도 하면서 음식 할 때만 바른 소리를 못해서 안달이고 혼자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게 임씨는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양심껏 도와야지. 아, 그냥 다음부터는 밖에서 사 먹어요. 여러 사람 힘들잖아요. 시집살이 안 시키신다더니. 네. 어머님, 요즘에는 집에서 이렇게까지 음식하는데 많이 없어요. 거의 외식하죠. 맛있다고 먹을 땐 언제고 꼭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하는 걸 고집하는 임씨가 고지식한 꼰대이고 자신들은 피해자가 되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됐다. 음식하자고 한 내가 설거지도 다 해야 한다는 거잖아. 들어가서 쉬어. 임씨의 비꼬는 말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며느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조차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뭘 했다고 저래. 시집살이를 안 당해봐서 저런 말을 하지. 싹싹 비워진 아들 며느리의 밥그릇을 치우며 임씨가 한숨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씨의 딸이 과일을 깎아서 내오기가 무섭게 나와서 자신들 먹을 목만 덜어서 홀랑 들어가 버렸죠. 이제는 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했더니 정말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일찍 일어난 임씨 가족과는 다르게 아들 며느리는 손자가 일어난 후에도 한참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에 굳이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또 시집살이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뻔하기에 말이죠. 아침에도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해놓지 않은 음식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나물을 하고 국도 끓이고 하는데 웬일인지 며느리가 옆으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고기가 뽀얗고 좋아 보이네요. 팩에 담겨있는 소고기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습니다. 선물 들어온 거야. 딸이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돈들 집에서 명절이라고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은 거뜬히 넘을 것처럼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 중에 조금 덜어서 국거리로 사용했고 또 일부는 산적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명절에는 소고기는 갈비찜 용만 사면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국거리로 쓰기엔 아까워서 다시 싸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랑 놀아줘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아이는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 놀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자 시간이 10시 반이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희는 갈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민선이 오면요. 어디 갔는데?
차에 뭐 실어야 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돌아온 며느리는 또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니 임씨가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씻는 거야? 너희 싸갈 거 식탁 위에 2봉지 넣어놨는데. 아, 글쎄요. 아들이 뒤통수를 극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임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니까 딸에게 싸주려고 한 봉지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던 건 민선이 싸주려고 따로 놨던 건데. 뭔데요? 소갈비찜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넉넉하게 한 거야. 너희 것도 싸놨었는데 민선이 것도 가져간 거야.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엌 한켠에 놓여 있었던 바구니가 횡하니 빈 것이 보였습니다. 과일잎과 전, 산적도 안 보였고 나물도 따로 반찬통에 넣어놨는데 없었습니다. 혹시 내장고에 넣어놨나 싶어서 열어보았는데 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기 있던 소고기는 어디 간 거야? 무슨 소고기요? 딸이 물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 말이야. 여기다가 통째로 넣어놨단 말이야. 다른 데 둔 거 아니에요? 부위별로 따로 보관이 되어 있어서 랩만 씌워서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걸 넣기 위해서 냉장고 정리도 했으니 잘못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가자. 애기 챙겨. 알았어. 엄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 잠깐만. 나가려는 아들 내외를 임씨가 멈춰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과일 먹느라 바쁠 때 계속 부엌과 차를 오갔으니 말이죠. 뭐 싸간 거야? 네? 뭐가요? 너희 가져갈 거 따로 올려뒀는데 다른 것도 가져갔니? 아, 저희 건 줄 알고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없고. 거의 도둑이 왔다 간 것처럼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별거 안 챙겼어요? 그런데 별거 안 챙겼다는 며느리. 그러면 음식들이 하늘로 솟기라도 했다는 말인지. 너희 트렁크 좀 보자. 트렁크를요? 아, 엄마. 무슨 트렁크까지 확인해요. 음식 좀 싸간 거 가지고. 아니, 음식이 싹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좀 챙겨갈 수도 있죠. 너희만 입이야. 가져가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음식 하지 말아라,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우리가 한 음식은 왜 가져가?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진짜 쪼잔하게. 뭐? 쪼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너희 트렁크 좀 봐. 그러고는 빌라 밖으로 갔더니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는 아들 차가 보였습니다. 짐을 더 실을 생각이었는지 트렁크는 활짝 열려 있는 채였습니다. 그런데 트렁크 안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정리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이 상태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해도 될 정도였죠. 바나나, 사과, 배, 메론, 포도. 차례상에 올라갔던 과일 외에도 임씨의 집에 있던 과일들까지 모두 챙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했던 각종 음식들도 미리 챙겨왔던 것인지 반찬통에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트렁크를 가득 채울 정도의 음식들을 보니 얼이 빠졌습니다. 둘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으니 더 기가 찼습니다.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 음식을 못했다고 그러셔서요. 가져가서 명절 분위기 좀 내려고요. 몸이 안 좋은데 왜 음식을 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는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자기 친정엄마는 몸이 아프다고 임씨가 한 음식을 몽땅 털어가려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이 소고기는 누가 챙기래? 냉장고에 잘 넣어뒀던 소고기도 트렁크에 들어 있었습니다. 임씨가 요리에 쓴 양은 얼마 안 되었고 남은 부분만 해도 3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가려고 했던 신부가 참 못됐습니다. 왜 음식 가지고 그러세요? 어차피 두 분이서 이거 다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다 못 먹을까봐 우리 걱정해서 너희가 더 치워주는 거야? 나는 뭐 안 힘들어서 그렇게 명절 음식 했는 줄 알아? 너희는 양심이 있니?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또 기분이 안 좋은 듯 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러세요. 너희가 뭐 하나 제대로 도와주길 했어? 아니면 장 본다고 단돈 5만 원이라도 보탰어? 빈손으로 몸만 덜렁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시집살이 싫다고 설거지 한 번 안 하면서 이런 게 가족이니? 이런 게 가족이면 난 이제부터 너희 가족 안 해.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너네 얌체짓 하는 거 여태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이것도 시집살이라고 느낀다면 할 말 없어. 아니, 앞으로 명절이든 뭐든 너희는 오지 말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그러면 너희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오기 싫어했잖아. 언제 오기 싫어했다고 그러세요? 음식 준비하기 싫으니까 당일에 오고 싶다고도 했었잖아. 당일에도 오지 말고 너희끼리 시간 보내라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그러면서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좋아해야 하는 건지 나빠해야 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신도 상등신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하겠니? 이거 다 내려놓고 이만 가봐. 너희 이제 안 와도 원망 안 할 테니까. 임씨는 트렁크에 있던 음식을 모조리 꺼내게 했습니다. 원래 아들네를 주려던 목까지 말이죠. 사과 한쪽도 주기가 싫었습니다. 살다 살다 자식에게 이렇게 아까워질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오지 않았죠. 이렇게 괘씸한 것들 먹인다고 그동안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지 않을 테니 차라리 속 시원했습니다. 얄밉다 얄밉다 할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다음 명절에 아들 내외는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씨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참 오순도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혹여나 아들네처럼 될까 걱정했는데 사위도 어쩜 그렇게 살가운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넷이서 같이 떡국도 끓이고 부침개도 해먹고 참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편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민선이네 차 사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민선이랑 통화하다가요. 우리 사위 사준 거지. 아니, 어떻게 그래요? 지연이한테는 안 사주시고. 왜 차별하세요?
우리 가족한테 사준 건데 왜 네가 뭐라고 해? 저희는 가족 아니에요? 어머, 가족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내년에 민선이 이사한다는데 그것도 좀 보태줄 생각이야.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물려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도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좋지 않겠어?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명절에 안 가는 것 때문에 이러세요. 안 오는 게 나도 속 편해. 너희도 터치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각자 지금처럼 알아서 잘 살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그 뒤로 아들 며느리가 자꾸만 임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물이 탐났던 모양인데 임 씨는 아들네에게는 돈은커녕 전 한 쪼가리도 주기 싫었습니다. 뒤늦게 이러는 게 더 괘씸했죠. 사실 딸과 사위에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들에게 보란 듯이 사준 것도 있었습니다. 뭐라도 깨달은 바가 있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효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임 씨도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앞으로 자식이 하는 만큼만 해주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또 아니, 너희도 부모한테 잘하면 뭐가 떨어질지. 그러니 아들이 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명절에 아들이 또 오겠다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다고 쉽게 임 씨의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